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우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현금 수지 측정입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자, 이제 투자 파트, 우리 부동산 투자 파트가 부동산 투자 파트입니다. 투자론이 나온다면 한 7에서 8문제가량 출제가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우리가 이제 기초에서 입문 과정에서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이제 우리가 구성이 됐고 영업 경비라는 게 있는데 그게 포함되는 게 있고 포함되지 않는 게 있다. 뭐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보시면서 들어갈 텐데요. 이렇게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전체 투자 금액이 총 투자액이 만약에 20억이다.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은 내 돈을 투자했죠. 내 돈을 이제 지분 투자를 해요. 지분 내 거니까 지분 투자액이 되고, 자, 빌린 거는 10억을 빌렸죠. 그럼 이걸 이제 저당 투자액이라고 합니다. 저당은 이제 돈을 빌린 거죠. 저당 투자액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분은 지 거, 저당은 저분 거, 은행에서 빌린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현금 수지 측정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업 수지의 계산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자, 제목은 현금 수지 측정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알아두셔야 될 게 예를 들어서 지금 투자를 한다. 임대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든요. 자, 그러면 갑돌이가 투자를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임대 단위수를 보는 거예요. 임대 단위수. 그래서 임대 단위수가 이렇게 25칸이 있다고 한번 봅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25칸이 있다면 한 칸에 채웠을 때가 100원의 임대료가 들어온대요. 100원에. 그럼 100원이 들어오게 되면 여기다가 호실이 25이다. 그러면 2,500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근데 다 차진 않았죠, 아직. 다 찼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게 영업수지 계산이죠. 그래서 영업수지라는 거는, 자, 영업을 이제 운영을 할 때,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 운영을 하죠. 그래서 이 단계가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하고, 그 다음에 운영하고 처분하죠. 그 운영소득을 소득이득, 그 다음에 처분소득을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그럼 영업수지에 대한 계산이죠. 영업수지에 대한 계산. 또는 현금 흐름이라고 합니다. 그럼 다 채웠을 거라고 가정하는 게 이제 위에 보시면 단위당 예상 임대료에다가 임대 단위수를 곱하죠. 그럼 다 채웠을 거라고 가정하는 것은 가능 총소득이 돼요. 총소득. 총은 이제 전체적인 걸 얘기하죠. 또 우리가 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기본소가 나오면 공실 및 불량부채라는 것은 혹시라도 공실이 될 수 있고요. 불량부채는 회수 불가능한 임대료, 그죠? 임대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손실에 대해서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죠. 공실 및 불량부채를 빼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타 소득을 더합니다. 기타 소득은 임대료 외 소득, 영업의 수익이라고도 하며 뭐 주차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실질적으로 나오는 게 유효예요. 유효 총소득, 조소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경비입니다. 영업경비. 자, 그러면은 이제 순소득이 나옵니다. 순영업소득. 자, 거기다가 자, 돈을 빌리게 되면 원금과 이자를 내야 되죠. 자, 그거를 우리는 부채 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세전이 되죠. 세금을 공제하기 전이다. 세전 현금 수지가 되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세금을 뺍니다. 영업소득세를 빼죠.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은 세후가 됩니다. 세후 현금 수지다. 세후 현금 수지가 된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전체를 봤을 때는 얘가 이제 약간 편법도 있긴 해요. 근데 편법을 이제 바르지 마시고 그냥 여기가 총소득이다. 경비를 빼면 순소득이다. 자, 빚을 빼면 세전이다, 세후다. 이렇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 영업 경비에 포함되는 거와 포함되지 않는 항목이 이제 우리가 시험지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포함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그 임대사업을 할 때 유지수선비라든지 화재보험료, 소멸성보험 이런 것들이든지 재산세는 이제 보유가세다 보니까 영업경비에 포함을 시켜요. 그다음에 중개수수료 같은 거, 전기료, 광고비 같은 건 영업경비가 되겠죠. 자, 그런데 불포함 항목이라는 것은 자, 공실 및 불량부채는 미리 빼줬어요. 그래서 공실 및 불량부채는 포함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도 나중에 빼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감가상각비. 자, 감가상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얘기하거든요. 실제 현금 흐름을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장부상 상각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현금 흐름 분석에서 제외되죠. 그리고 제외된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소득세도 나중에 내니까 포함되지 않죠. 그 다음에 우리 시험 문제에 이제 자본적 지출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자본적 지출액이라는 것은 만약에 임대사업을 하다가 중축을 하잖아요. 그럼 중축한 것만큼 내가 또 임대를 내거나 아니면 분양을 할 수 있어요. 이익을 갖기 때문에 내 가치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경비라고 볼 수는 없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고요. 그다음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보실 거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100원에서 10원을 빼면 90원이고, 자 10원을 빼면 80원이며 10원을 빼면 70원인데, 자 위에 게 큰 거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영업 경비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위에 게 큽니다. 근데 반드시 위에 있는 소득이 크다 그러면 안 돼요. 자, 돈을 안 빌리면 빚이 없잖아요. 그럼 순소득과 세전이 같을 수가 있죠. 전액 자기 자본 한다면. 그다음에 적자, 세금을 안 낼 수도 있죠. 그럼 세전과 세후가 같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렇게까지는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우리가 임대 사업을 할 때 영업에 대한 현금 수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20억을 취득해서 20억으로 팔았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내겠죠. 자, 그러면은 양도 차익도 생기지만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나가는 돈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지분복귀액이에요. 지분복귀액이라는 것은요,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처분할 때 매각에 대한 겁니다. 매각. 자, 그래서 이거는 매각의 현금 흐름이라고 그래요. 매각의 현금 흐름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각할 때. 자, 그래서 자, 요 가정은 없겠죠. 매각하니까 우리 이런 건 따지고요. 자, 여기서부터가 이제 똑같은 눈높이에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매도 가격이라는 게 있죠. 이 매도 가격은 양도 가격을 얘기를 합니다. 자, 거기서 경비를 빼죠. 자, 그럼 우리가 빼는 순서가 경비 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다가 이제 돈을 내죠. 그죠? 부채를 갚고, 그 다음에 세금을 냅니다. 이 순서가 똑같아요. 이 순서를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경비를 내게 되면 유효해서 순이라는 게 나오겠고요. 부채를 빼게 되면 이제 세전이 나오겠고, 세금을 빼면 세후가 나온다.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어떻습니까? 중개수수료 같은 게 나가잖아요, 경비가. 그래서 이걸 매도경비라고 합니다. 매도경비. 그러면 나오는 게 순매도액이 되겠죠. 순매도액. 순매도액이 되고, 자, 요게 이제 좀 용어가 달라요. 부채 서비스액은 우리가 원리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원금하고 이자. 원금하고 이자를 더했기 때문에 만약에 10억에서 5억을 갚았으면 5억을 아직 상환하지 않았죠.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걸 우리가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합니다. 미상환 저당 잔금. 그래서 미상환 저당 잔금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세전이 나오죠. 근데 얘는 지분복귀액이라는 건 뭐냐면 내 돈이 처분 때 복귀되죠. 그래서 지분복귀액은 이제 처분 시 현금 수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전 지분복귀액이라고 얘기하죠. 세전 지분복귀액. 자, 그다음에 이제 양도소득세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걸 자본이득세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이득세가 양도소득세랑 똑같은 용어예요. 그럼 이것도 세후가 된다. 세후 지분복귀액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자, 얘는 이제 제가 총선 전후였으면 이제 매순 전후가 되죠. 전후가 되면서 자, 우리가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이 정도만 우리 그 입문서에서 조금 알아두시면 또 기본서 가서 다시 한번 살을 붙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라인을 잡으면 우리가 현금 수지다. 그럼 돈이 들어온 거 나간 돈이 있겠다. 임대사업 할 때 임대사업하는 임대료를 받을 때도 이런 영업에 대한 게 있고 양도에 대해서도 이런 영업 수지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현금 흐름에 대해서 우리가 영업과 매각시 이렇게 이제 된다. 이렇게 해서 우리 꼭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하나의 틀이에요. 틀이고 그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이라는 게 있어요. 어림셈법은 자, 우리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으면서 그냥 어림 잡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요게 요 현금 수지에 대한 아까 영업 수지에서 나왔던 용어들이 이제 계속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어림셈법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우리가 승수법과 우리 이 자본회수 기간을 얘기하는 이제 승수라는 자본회수 기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클수록 자본회수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자, 이걸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어림셈은 대충 하자는 거죠. 그래서 자, 내가 회수 기간이 좀 짧아야 돼. 돈을 투자하게 되면. 그 다음에 회수 기간은 짧고 수익률은 많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1년에 1000, 2년에 2000이면 내가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매번 똑같다라는 가정하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림셈법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그럼 어림셈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죠. 그럼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 이렇게 이제 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럼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다면 자, 이거 갖고 우리가 이제 따져보는데요. 자, 승수법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볼게요. 내가 1억을 투자해서 매년 2천만 원씩 수익을 얻어요. 그럼 책에 보시면 투자액이 올라가고요. 밑에가 이제 소득이 내려가기 때문에 자, 5배가 됩니다. 5년이 돼야지만 자본회수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여서 수익률이라는 거는 자, 2천만 원에 대해서 내가 어떻습니까? 1억에 대해서 몇 배냐가 아니라 승수가 아니라 이거는 역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승수라는 것은 몇 배냐가 중요합니다. 1억이 2천만 원이 몇 배냐? 그럼 5배라면 5년 걸린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거는 반대로 1억을 투자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이 나왔냐? 그럼 당연히 20%잖아요. 20%씩 5년이면 100%를 환원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암기하시긴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그냥 이렇게 있다라는 것만 이제 알아두시면 자, 첫 번째는 우리가 여기랑 연결이 돼요. 총소득, 순소득, 세전, 세후가 있었잖아요. 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승수를 4가지 승수를 봅니다. 그래서 조소득 승수, 그 다음에 아까 총순전후죠. 자, 그 다음에 순영업소득 승수. 영업이 생략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승수. 그 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승수는 투자액이 올라가요. 투자액. 투자액이 올라간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그럼 투자액을 봤을 때 자, 우리가 빼는 게 있잖아요. 경비 내고 빚 갚고 세금 낸다. 자, 그러면은 아직은 요걸 염리 좀 설명하기는 그렇지만 자, 아까 여기서 원리금을 뺐잖아요. 그러면은 이 자체적으로 순소득까지는 총소득과 순소득은 전체의 20억에 만약에 2억이 들어갔다. 그럼 10%잖아요. 근데 세전과 세후는 빚을 뺍니다. 뺀다는 것은 내 돈이 10억을 밑으로 깔고 2억이 있으면 이자를 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돈의 지분의 10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그렇게만 가지고 가세요. 그래서 투자액이 올라가는데 자, 이 조순까지는 총투자액이 올라갑니다. 총투자액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는 지분투자를 올려요. 지분투자액으로 올린다. 이렇게 봅니다. 지분투자액. 그럼 앞에 있는 소득으로 나눠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처음은 이제 좀 힘듭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조선 전후에 대한 4가지 소득의 승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특히 잘 출제되는 게 얘예요. 얘가 자본회수 기간입니다. 1억에 2천이니까 우리가 순소득 승수는 자본회수 기간이다. 요게 잘 뜬다는 거 이렇게 그냥 알아두시고요. 근데 솔직히 수익률을 다 암기하시긴 어렵습니다. 수익률법에 이제 이 조소득 승수의 역수관계가 비율분석법에서 총자산 회전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총자산 회전율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승수는 좀 작아야 되는데요. 수익률들은 다 높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다면 역수예요. 그러면 총소득이 올라가고요. 총소득이 올라가고 총투자액이 내려가죠. 총투자액. 그래서 내가 1억 주고 부동산 쓰면 1년에 1억이 들어왔대요. 그럼 2대전 됐죠. 그래서 매상의 회전율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자, 요거는 이제 순이죠. 순이는 이제 순종으로 이제 암기하시는데 종합자본환원율이 있어요. 종합자본환원율.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감정평가의 환원율이라는 거랑 유사하거든요. 자본환원율. 그러면은 요거는 역수잖아요. 그러면은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총투자액이 내려간다. 이렇게만 잡아보세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자 세전입니다. 세전은 이제 우리가 세전으로 하게 되면 항상 배당을 받거든요. 그럼 세전은 배당이 들어간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분 배당률이라는 게 있어요. 지분 배당률. 자, 그러면 요거는 세전 현금 수지가 올라가죠. 자, 이건 소득이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지분 투자로 나누죠. 지분 투자액으로 나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세후니까 얘도 세후죠. 세후 수익률이죠. 그래서 얘는 세후 수익률이다 라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분 투자가 내려가겠고 역수니까 지분 투자액이 내려가겠고 위에가 세후가 올라가겠죠. 세후 현금 수지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냥 그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거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입문에서 소개시켜 드릴 거는 비율 분석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자, 만약에 1억을 투자해서 2천만 원씩 매년 벌어요. 근데 1년에 2천과 3년에 2천은 다르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건을 사서 지금 1년 있다 2천 드릴까요? 5년 있다 2천 드릴까요? 하면 1년 있다가 5천 원 달라고 해요. 자, 시간이 갈수록 화폐 가치는 이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단순입니다. 그럼 얘도 비율 분석법도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도 그냥 비율로서 투자 분석을 하는 겁니다. 투자 분석을 해서 간단히 가는 거죠. 그래서 요 쓰는 것들이 우리가 아까 영업수지에 대한 계산에서 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금 흐름에서 나왔던 이러한 소득과 경비라든지 이러한 그 하나하나에 대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져본다는 거죠. 따져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머릿속에 요게 이제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율 분석이죠. 4번. 비율을 갖고 따져요. 비율 분석법 들어가겠습니다. 비율 분석을 하죠. 자, 그럼 우리가 강력하게 이제 추천하는 게 대부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 우리가 이제 입문 과정이지만 대부 비율이라는 자체는 강의를 들으신 분들도 이제 담보대출을 받게 되면 LTV라는 걸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론투밸류라는 거는 담보 인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대부 비율은 자, 우리가 이 론이라는 것이 융자액이에요. 융자액. 자, 그다음에 밸류가 어떻습니까? 부동산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담보 인정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보를 가져와라. 그걸로 내가 인정해서 퍼센트를 빌려줄게.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짜리 집을 사려고 하는데 은행에서 대부 비율이 만약에 50%다. 그럼 5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분모에 대한 분자니까 부동산 가치에 대한 우리가 어때요? 융자액의 비율이다. 자,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이 대부 비율이라는 건 이제 부동산 가치 총투자에 대한 융자율이라는 비율은 아셨죠? 자, 우리가 이 대부 비율이 높잖아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담이 차입자가 커집니다. 그럼 당연히 은행이 위험하니까 이자율도 상승시킬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시험에 나왔었고요. 자,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은 달라요. 그래서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부채 비율은 어떤 비율이냐? 자,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에 대해서 돈을 빌려주는 비율이라면 타인 자본을 자기 자본으로 나누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타인 자본을 부채라고 하고요. 내 돈을 지분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자본이라고 합니다. 지분에 대한 부채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을 빌렸다 1억에 그럼 50%를 빌린 거잖아요. 그럼 내 돈도 5천만 원이 들어갔죠. 그럼 1이라는 것은 100분율로 되면 100%가 되거든요. 그러면 50%의 때 부채비율은 100%가 되겠고요. 만약에 타인 돈이 80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위에가 높아지니까 얘가 높아지면 얘가 높아진다는 관계가 있죠. 자, 그러면 타인 돈이 80% 돈을 빌렸다. 8천만 원이다. 그럼 내 돈이 4천만 원, 2천만 원이 나간 거잖아요. 그럼 이건 4배거든요. 그럼 400%가 되겠죠. 자, 그래서 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상관관계가 있어요.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진다. 자, 이렇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분 비율은 어떻게 돼요? 지분은 내가 투자한 거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대부 비율이 만약에 70%면 지분이 30%가 되겠고 대부가 80%면 지분이 20%가 되겠죠. 그래서 대부가 증가하면 지분은 감소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박스는 뭐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또 계산을 다 해드리도록 하는데 지금 50%였을 땐 대부가 부채가 100이다. 대부가 80%일 때 400%다. 요거 정도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부동산 가치가 하락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자, 부동산이 하락하면요, 문제가 발생돼요. 자, 지금 대출일 시점에서는 50%에 5천만 원을 빌렸는데, 자, 이제 어떻습니까? 이게, 이 대부 비율이 어떻습니까? 이게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난리 났죠. 그럼 5천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대부 비율이 100%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돈을 빌리고 나서. 그러면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 대부 비율이 100%를 초과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굉장히 안 좋아지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추천해 드리는 게 부채 감당률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영업수지 계산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비율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감당률은 뭐냐면 은행이 너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있는지 한번 볼게 라고 하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부채 감당률이라는 것은 아까 저기서 봤던 경비를 뺀 순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럼 순영업소득이 올라가고요. 부채 서비스액이 원금과 이자였잖아요. 그 부채 서비스액을 나누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너 소득이 많아야 돼. 그래야지만 돈 빌려줄 거야. 그래서 차입자한테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능력으로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그럼 1이면 둘 다 차입자가 은행 다 위험하고 1보다 작으면 더 위험하죠. 그래서 얘는 1보다 항상 커야 된다. 그래서 순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이 몇 배가 되는가를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1보다 작을 경우는 부동산으로부터 나오는 순소득이 부채를 감당하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보다 넘어야 된다. 1을 초과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요거 다음에 우리 추천해 드리는 게 부채 감당률 다음에 채무불이행률이에요. 자, 우리가 채무불이행을 많이 하면 안 좋잖아요. 이 비율은 낮아야 되거든요. 채무불이행을 하냐 안 하냐를 따지는 율이죠. 그래서 채무불이행률이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불이행률이라는 것은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밑에는 실제로 들어오는 돈이 나가요. 유효총소득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효조소득, 총소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이 있어요.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면 채무불이행이 많아지겠죠. 자, 그렇다면은 영업경비하고 경비랑 아까 빚이 있었잖아요. 부채 서비스에.
부채 서비스액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요게 많으면 채무례행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자, 나중에 외우는 방식은 제가 지금 하지 마시고요. 지금 확실히 이론으로만 가세요. 자, 그러면 자, 어떻습니까? 이 유효총소득이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들어온 거 나간 게 똑같은 게 손익분기점이잖아요. 손익분기점이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얘는 밑에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이 유효총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클수록 그만큼 채무례 가능성이 커지죠. 그럼 이건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를 초과하게 되면 들어온 수입이 나가야만 하는 지출에도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례익률은 낮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지금까지는 이제 현금 수지에 대한 측정을 했고요. 그래서 내용을 봤는데, 자, 우리 더 들어가기 전에 한번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본 다음에 그다음에 다음 시간 화폐의 시장 가치를 가겠는데요. 자, 일단 교재를 한번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제가 33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임대사업을 할 때 내가 취득해서 영업은 운영할 때요. 내가 운영해서 임대사업을 한다. 그럼 현금 수지라는 거는 현금 흐름, 캐시프로를 얘기하거든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를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구나라고 하는 거. 특히 영업경비에 포함된 거와 불포함 항목은 또 어떤 거 있는지 이렇게 가볍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분복귀 얘기라는 건 이제 매각에 대한 이런 것도 이제 내용이 기본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매도 가격서부터 시작하는 현금 수지가 있다. 그래서 최근의 경향은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박스를 쳐놔요. 그래서 이제 가로쳐서 얘네들을 이제 마치게끔 하고요. 또 계산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요. 어림셈법이라는 건 뭐예요? 어리버리 한다는 거죠. 그냥 대충 봐서 승수법은 자본회수입니다. 내가 투자를 했으면 소득이 몇 년이 돼야 자본회수를 하느냐. 1억을 투자했어? 2천만 원씩 벌어. 그러면 5배잖아요. 5년 하면 회수하죠. 회수 기간이 짧아야지 좋잖아요. 근데 수익률법은 그렇진 않아요. 수익률은 높게 나와야 되죠. 이게 역수관계로 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승수는 작아야 되고 수익률은 역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승수는 작을수록 수익률은 높을수록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어떻습니까? 승수라는 자체는 회수 기간이니까 짧은 게 좋잖아요. 근데 반대는 수익률은 높은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역수관계라는 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 조순까지는 총투자, 세전 세우는 지분 투자고, 자, 이 승수법은 앞에 있는 소득들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 수익률법이 이제 역수관계가 있는데, 자, 지금 말씀드리지만 입문 과정에서는 그런 요령을 바라지 마세요.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저희 이제 암기 기법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제가 기본서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비율분석법 대부 비율이라는 거와 부채 비율, 대부 비율이 높아지면 부채 비율도 높아지더라. 대부 비율은 부동산 가치의 융자액의 비율이고, 자, 부채 비율은 지분에 대한 부채로서 타인 자본이 나한테 얼마나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4배가 된다는 것은 400%가 되겠고요. 2배는 200%가 돼요. 그래서 이 퍼센트를 봤을 때 100은 1배수고요. 200%는 2배가 타인 돈이 비싸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대부 비율을 많이 빌리게 되면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건 타인에 대한 나에 대한 비율이니까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부가 커지면 비율이 커지면 부채 비율도 커진다. 이렇게 가져가시고요. 부채 감당률은 보통 이제 나중에 우리가 기본서 가서 말씀을 드리지만 상가 건물 같은 거 우리가 투자할 때 상가 건물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상가도 임대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상가 건물에서 임대 사업을 할 때 어때요? 그 상가에 대한 그 우리 평가를 했을 때 상가를 하면서 우리 순영업 소득이라는 자체 이제 임대 사업을 하면서 상가 이 순소득이 부채 서비스를 감당하는 능력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소득이 많아야지만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이 충분하니까 대출을 해주겠다는 부채를 감당하는 능력을 보는 거고요. 채무불이익률은 말처럼 어떻습니까? 채무불이익률은 채무불이익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는 나가는 돈, 밑에는 들어온 돈이니 이게 커질수록 채무불이익 위험이 커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자, 이 다음은 이제 일단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우리가 보여드리면 화폐의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려한다는 자체는 이제 할인현금 수지분석법이 고려하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가시죠.